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금융시장이 노동절을 맞아 휴장했습니다. 미 연방 공휴일의 하나인 노동절은 매년 9월 첫째 월요일입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적 안보 우려에 나흘 만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36% 내렸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30 지수와 프랑스 파리 증시의 가크 40 지수 역시 각각 0.33%, 0.38% 내렸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에는 40포인트 급락했다가 서서히 낙폭을 줄여 전 거래일보다 1.19%, 28포인트 떨어진 2329.6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6% 하락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각각 67억 원, 3,167억 원어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전일 대비 0.93% 하락한 19,508.2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엔화 환율이 달러당 109엔대 후반으로 상승한 것도 증시 상승에 걸림돌이 됐습니다. 반면 중국 증시는 북한의 도발에도 이틀 연속 올랐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0.37% 오른 3,379.5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북한의 도발 소식에 철강 가격이 오른 것이 증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노동절을 맞아서 휴장한 가운데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와 어제 일본 등 아시아 증시, 북한의 6차 핵실험의 여파가 전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국내 금융시장도 출렁거렸었는데요. 주식과 원화 가치가 급락했고 채권 가격도 떨어지면서 이른바 트리플 약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는 전일보다 1.19% 하락한 2,32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만 개장 직후에 2,310까지 내려갔던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낙폭을 줄이면서 비교적 침착한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것이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달러원 환율은 10원이나 뛰면서 1,133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5개월 내 최고치를 보였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은 어떨지 또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9월 5일 화요일입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곽상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대외 상황이 악화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정부 역시 잇따라 상황 보고를 받고 또 회의를 열고 금융시장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의 신용 위험도가 상승했고 또 증시는 물론이고 아시아 지역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게 또한 중요한 시점일 것 같은데요. 부지점장님은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미사일 몇 번 발사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중국과 미국이 통화를 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당히 감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미사일이 아니라 핵실험을 했죠. 실제로 이제 지진난 강도를 보면 핵실험이 맞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문제는 뭐냐면은 북한이 공언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언한 대로 뭐 수소탄이라고 하면 그게 상당히 가벼워졌다라는 얘기고, 그 가벼워졌다라는 얘기는 미사일에 실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그동안에 실험했던 장거리 미사일과 더불어서 이게 상당한 그 위협이 되는 요인, 그러므로 한반도의 리스크가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핵실험이라는 자체가 그동안의 미사일보다는 규모가 훨씬 더 큰 리스크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 별로 할 게 없어서 참 답답한 입장이고,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계속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서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한 이틀 정도 있으면 이런 것들이 살살 가라앉으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어질 수가 있는데, 이번은 지금 시리즈로 계속 올해 들어서 계속 진행이 되어지고 있어서 이 다음 시리즈도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마음 편하게 이제 이틀이면 끝나라고 얘기하기에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상황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한국은 안중에도 없는 걸로 일단 보여지고요. 미국과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딜을 하고 싶어하는 의도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점차 선택지가 적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에는 북한이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핵 보유국에 대한 지위를 서로 간에 인정을 안 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점차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되니까 상황들이 점차 복잡해져 나갑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의 선택지는 상당히 줄어드는데요. 미국은 지금 현재 경제 제재를 더욱더 강화해서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해서 이제 완전하게 막는 그냥 경제 봉쇄 단계로 갈 수 있느냐, 이란이나 쿠바에서 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가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또 할 것이다 이렇게 일단 보여지는데, 만약에 그게 제대로 잘 안 될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가 또 좀 문제인 것 같고요. 또 중국이 옆에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요 다음 단계가 있죠. 요것은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고요. 그렇게 하고 끝내기에는 이란이라든가 지금 쿠바하고는 상황이 조금 다른 게 지금 북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여기서 경제 봉쇄 제재 말고 대화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대화를 한다는 건 일정 부분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별로 원치 않는 선택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실질적으로 공세적인 자세로 나와서 타격을 하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 한반도 상황들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가능성이 없느냐?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북한이 지금 시리즈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와서 복귀를 해보면 정기적으로 발사를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미사일과 일련의 과정들을 계속 그렇게 되는 것이고, 짧은 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는 을지 프리덤 훈련이었을 때 짧은 미사일 정도를 발사를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장거리 미사일을 계속적으로 실험하고 있는 과정들은 시리즈상으로 봤을 때 맞는 것 같고, 그렇다면 북한이 했던 얘기들 중에 아주 심각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한반도 리스크가 최고조로 달했었고 미국 증시까지 흔들리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았었는데, 바로 북한의 괌 주변을 타격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괌은 미국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군사기지입니다. 근데 그걸 다 알고 포석을 깔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거기다가 이제 미사일을 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여기서 이제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현재 지금 얘기했고 공표했던 거를 그대로 진행을 한다면 괌도 쏠 기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반도는 정말로 위험해지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이 그거를 그렇게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괌에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미국의 중요한 군사 시스템 체제인 MD 체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라오는 미사일을 다 막아야 돼요. 패트리어트 미사일들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사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날라오는 미사일을 막겠다라는 건데, 만약에 한 개라도 놓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의 MD 체제에 상당히 큰 타격을 입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다 막으면 미국의 어떤 무력의
강고함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다 막든 다 막지 않든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한반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실력 행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데에 그냥 실험을 한 게 아니고 자기 국가 근처를 타겟팅을 해서 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북한의 핵기지를 폭격을 한다던가 아니면 북한 주변 지역을 위협 공격을 한다던가 뭐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최악의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북한이 하던 대로 지금 설마 하고 있거든요. 설마 하는데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 나쁜 시나리오, 항상 주식은 나쁜 시나리오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나쁜 시나리오라면 북한이 괌 주변을 타격하는 것, 그렇게 되면 정말로 위험한 것,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위협은 한국인가요? 미국인가요? 제가 보기엔 이번 위협은 일단은 괌 타격은 미국에 대한 위협이고 그 이유는 한반도가 굉장히 정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늘은 이제 노동절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쉬었습니다만 내일 있게 될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느끼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일 한국 주식시장 흐름 살펴보면 예상으로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1% 정도 수준의 하락인데 이 정도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졌다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1% 정도면 굉장히 선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옛날과 같이 뻔히 지나갈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미국의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다른 상황이라기보다도 미국의 주식 상황을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주식시장 입장과 금융시장 입장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좀 다행한 점은 미국은 한국에 비해서 훨씬 더 주식시장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과 단체들이 훨씬 더 폭넓고 광범위합니다. 즉 거의 모든 주체들이 미국 주식시장에 인발부가 돼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이 흔들리면 그걸 그냥 그대로 한번 떨어지고 마는구나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치 지도력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도와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이 그렇게 흔들리게 될 경우에는 미국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이 한반도의 이 핵 실험으로 인해서 미국이 지정학적 위기를 느끼게 된다면 그것은 향후의 확전 가능성으로 연결시키기 어렵게 되는 상황 아니겠느냐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하면 만약에 미국이 원하는 대로 뭐 타격을 하고 공격을 하고 확전을 하고 싶어도 미국 시장이 막 저렇게 주식시장이 흔들려 버리면 함부로 못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위험이 아니라 미국의 위험이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흔들린다면 일반적으로 지금 강경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타격하고 공격하고 반전쟁의 상황으로 가는 것은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그동안의 상황에서 이제 점차 이 시리즈의 흐름으로 봐서는 굉장히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여기서는 이게 대화로 갈 것이냐 아니면 좀 더 거친 상황으로 갈 것이냐의 양자택일의 상황들로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주식시장 보면서 상당히 한국의 참여자들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아직 좀 둔감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외국인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산 것일까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걱정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미국 증시가 내일 개장된 이후의 상황을 보시고 한반도 리스크를 다시 한번 체크하시는 그런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 비중이 100%이신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러면 오늘도 그냥 관망해보자라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상황이 좀 애매하죠. 사실은 지금 현금화를 좀 일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드는데요. 근데 이제 과거의 예를 보면 우리가 컨트롤 리스크의 상황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상황들이 한 2, 3일 이렇게 하고 끝나고 시장이 반등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것은 예를 들어 한 8할 정도의 상황으로 과거와 동일한 상황들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오히려 이번에 쭉쭉쭉 빠지게 되면 저희 회사의 하우스 뷰가 그렇긴 합니다만 2,300 이하를 떨어지는 상황들이 오면 적극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이면 이게 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대응을. 그럼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혹시 과거에 일어나지 않았던 심각한 상황, 5%, 10%의 상황들이 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때는 사실은 주식시장만 빠지겠습니까? 부동산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모든 자산들이 폭락하는 상황들이 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길게는 안 가겠죠. 단기로 가겠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게 문제인 거예요. 부동산 가격은 어차피 못 팔아요.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더라도 어차피 못 팔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옛날 상황으로 복원이 된다면 가격도 회복을 하겠죠. 그러나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강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 떨어지는 과정을 다 팔 수 있으니까, 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상황을 보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는 거죠. 냉정하게 판단을 하자는 건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확률이 80, 90%예요. 80, 90%니까 거기에 베팅을 할 것이냐? 그러면 그냥 버티는 것이죠.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러면 5에서 10%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더 두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게 더 확률적으로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현금화를 하셔야 되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괌 타격까지는 시간이 있어요.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북한이 했던 과정대로 그대로 진행을 해서 실제로 괌 타격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괌을 타격이라기보다는 괌 주변에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할 때, 미사일을 발사할 때까지는 시간 여유가 지금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이렇게 컨트롤 리스크가 커진 다음에 회복이 되겠죠. 보통 일주일 안에 회복이 됩니다. 그럼 회복이 되겠죠. 회복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차수에 분명히 북한이 괌에 미사일 타격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의 입장은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동일해요. 제발 나하고 대화 좀 해줘라는 거예요. 미국을 향해서 나하고 대화 좀 해주고 경제 제재 풀어주고 지원해주고 그럼 핵 동결해줄게, 이런 정도의 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사실은 굉장히 강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미국의 바지끄랑이를 붙잡고 좀 살려달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 사이까지의 기간이 있을 겁니다. 괌에 대한 그 일을 만약에 실제로 한다면, 그러니까 그때 회복할 때 현금화 비중을 확대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전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80% 정도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또 오늘 열리게 될 미국 시장 흐름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2005년 카트리나 이후로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낳은 허리케인 하비로 인해서 미국 동남부 지역이죠. 그야말로 초토화 상태가 됐습니다. 복구 작업을 위한 긴급 예산 편성이 필요해서 의회 예산안 통과 압박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인데요. 여기서는 어떤 포인트를 잡으면 좋겠습니까? 예, 문우신 재무장관 이미 얘기했죠. 의회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증액을 해달라. 안 그러면은 우리 텍사스 지원 안 하겠다는 건데, 사실은 이건 정치적인 것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치사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찌되었거나 이번 의회에서는 부채 한도 증액을 지난번처럼 그렇게 안 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부채 한도 증액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텍사스고 문제는 보다 의회를 압박하기 위한 행정부의 그런 장치고 조치다, 이런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채무한도 증액에 실패하면 셧다운이 되잖아요. 과거 셧다운 했었지 않습니까? 공원에 있는 공무원들 안 나가고 월급을 못 받으니까 그랬었죠.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공화당은 자기 안쪽의 상황들을 더 단속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와 공화당이 일정 부분 등을 돌리게 된 핵심적인 이유가 트럼프 케어가 실패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트럼프 케어 실패는 왜 실패했나요? 그게 이제 실제로 보면 오바마 케어에서 보면 복지 수준을 조금 좀 가볍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냐?
공화당 강경파 그 프리덤 코커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반대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싫다. 다 그냥 자유화하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번에도 역시나 프리덤 코커스는 이거 합의 구호 자금하고 연방 정부 부채한도 연결하는 걸 반대해요. 아주 강경파예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강경파인데 이 부분부터 공화당이 주변 정리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실질적으로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셧다운이 되느냐 마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셧다운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증시에 주는 충격은 생각보다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연방정부 폐쇄로는 가지 않을 것이고 증시에 미칠 영향력도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 모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서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마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주말 북한이 역대 최대 규모의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로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단기 충격에 그칠 것이다, 뭐 예년과 같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이어질 것이다. 이번은 다르다라는 의견입니다. 김민수 부장께서는 어느 쪽에 한 표를 두고 계세요? 네, 일단 주말이 요즘 보면은 편하지가 않습니다. 네. 예, 주말 사이 항상 무슨 일 터지고 그리고 특히 8월달 별로 시장 안 좋았었고 9월달도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9월달 들어서자마자 또 이런 뉴스가 빵 터지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솔직히 관련된 얘기나 뉴스 쪽으로는 제가 경제 전문가인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그 사이에 뭐 군사 전문가 다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의견을 많이 얘기를 하셨고 그에 따라서 분석들도 많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거의 정보나 앞으로의 얘기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항상 이제 주식 관련된 쪽에서 한정시켜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항상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나오게 되면은 매번 나오는 얘기가 이번엔 다르답니다. 근데 이번엔 다르다여도 지금까지 나왔던 부분들을 계속 보게 되면 통계상으로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왔을 때 1차 충격 한번 나오게 되면은 보통 5일에서 7일, 그러니까 한 일주일 내에 서서히 회복하면서 이를 만회하는 분위기가 가장 컸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 북핵 관련돼서 빈도도 좀 많아졌고 그리고 강도도 세졌다라는 관점 쪽에서 또 많이 좀 불확실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정부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외교적이나 군사적이나 그냥 안 보겠다. 최고 수준의 응징을 하겠다라는 관점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대치가 좀 더 커지는 국면들이죠. 거기서 이제 북한이 노리는 게 무엇이냐. 과연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더 계속 북한이 일본의 영공까지도 날아가고 이제 괌 얘기 나오면서 미국의 영토까지 타격이 들어가고 하는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이 영향력을 우리는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좀 달라. 이런 분위기겠죠. 그래서 그 원하는 게 뭐냐에 대한 어떤 대화 측면으로 좀 들어설 수 있는 분위기에 대한, 그러니까 대화가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앉아서 반갑습니다. 이제 인사하고 뭐 이런 대화가 아니라 요구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응답이라는 얘기겠죠. 이런 쪽에 대한 분위기를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가 앞으로의 가장 큰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에 일단 감경될 수 있는 가장 큰 정점이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직까지는 불확실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대치가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유지가 돼 있다는 쪽으로,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바로 꺾이지는 않는다는 관점 쪽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이제 지정학적 관련된 쪽의 뉴스와 그에 따르는 흐름들에 대해서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주식시장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지금 저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3개입니다. 주식을 더 사느냐, 아니면 그냥 보유하고 관망하느냐, 네. 아니면 그냥 이거 불안하다 팔아버리고 금을 사겠다, 그리고 아니면은 이민 가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들인데 네. 여기서 지금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주식과 관련된 부분들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솔직히 뭐 여기서 더 산다라고 하게 되면 저 사람 무슨 뭐 안보 불감증 걸렸나 라는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다양한 선택의
결과로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제가 딱 하나만 보게 되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지정학적 리스크를 빼고 그 나머지 흐름들을 봤었을 때 지금 글로벌 경제나 우리나라 어떤 기업들의 실적들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과연 이게 그냥 다 팔아버리고 끝날 상황이냐. 네. 이거에는 아쉬움이 크다는 얘기겠죠. 그런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지정학적 리스크 감안해서 시장이 흔들리는 건 물론 감안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관점 쪽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나 경기 흐름들을 봤었을 때는 아깝다라는 쪽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저라면은 보유 관점과 흔들리면은 더 사겠다. 그런 관점들이 오히려 지금 흐름을 보는 객관적인 차원에서의 전략이 맞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시장 자체는 지금 박스권, 일정한 박스권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들은 2385 저항, 2320선 지지 이쪽이었습니다. 근데 어제도 충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320선은 또 지지를 했다는 얘기고요. 예. 거기다가 또 앞으로의 변화에 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외국인들 선물입니다. 특히 어제 그동안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매도가 압박이 갔던 부분들이 어제의 경우는 오히려 선물 매수를 강화시키면서 그동안 나왔던 매도 부분들 다 상쇄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제로로 가 있는 상황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어렵게 말씀드리면은 미결제 약정이 축소됐다 뭐 이런 쪽으로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어떤 이제 방향성이 이제 제로로 와서 여기서 다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와 주식 매도를 강화시켜서 시장을 하락 쪽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이제 일단 끝날 거 끝났다. 그러니까 다시 외국인들 선물 매수 기조로 바뀌느냐에 따라서도 시장에 대한 단서가 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누구보다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몸 담았던 부장님이신데요. 부장님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제외하면 우리 증시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한데 좀 아쉽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오히려 관망하든지 그러니까 들고 있으셨던 그 주식 비중을 그대로 들고 가시던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매수도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네. 적어주십시오. 꼭 적어놔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매주 만나 뵈니까요. 또 다시 또 의견이 바뀌실 때는 말씀을 주시겠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반기에 예고된 스마트폰 대전이 삼성전자의 성공으로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는 7일부터 갤럭시 노트 8 사전 판매 예약이 들어갔고요. 또 LG전자가 그 뒤를 이을 전망이고 여기에 애플까지 또 이달에 신제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치열한 승부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또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점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건지도 알려주세요. 네, 일단 핸드폰 교체하실 때 되셨나요? 저는 아직이요. 한 6개월 남았네요. 아직 할부금 계속 내고 계시는 그런 충실한 소비자시군요. 네, 저는 교체할 때가 돼서 고민이 좀 많아지고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은 저는 예전부터 공책이죠. 공책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펜을 분류해서 이렇게 써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 바로바로 써서 이제 저장시키고 하는 특히 보안에 좋습니다. 네. 제 글씨는 누구도 못 알아봅니다. 보안이 철저한 그 폰을 많이 쓰다 보니까 여태까지도 그러셨어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계속 썼었는데 지난번에 한번 그 발화 관련된 이제 불량 사고가 있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다른 폰으로 대체했지만은 아마 이번에는 그 공책 폰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삼성 갤럭시 노트가 먼저 8이 공개가 됐고 이제 그래서 9월 15일날 국내 정식 출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LG전자도 V30라고 있습니까? 30이라고 있습니까? 저는 30이라고 네, 있는데요. 그럼 V30 앵커님을 따라야죠. 네, 그래서 9월 21일 날 출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애플 아이폰 8도 9월 12일 날 출시돼서 현지 시간 미국에 출시돼서 국내는 한 10월 달에 나오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9월 달과 10월 달 프리미엄 폰이라고 하는 보통 프리미엄 폰 하게 되면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약 한 100만 원대 전후로 나오면서 웬만한 기능 다 들어간 대표적인 브랜드의 대표 폰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9월 10월에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어떤 이 프리미엄 폰의 또 과거와는 조금 다르게 지금 이제 프리미엄 폰으로 이제 진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봤었을 때는 내용들이 거의 좀 스펙이라고 그러죠. 거의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OLED 채택을 했고 세 개 다 채택해서 뭐 화면이 뭐가 생생하느냐 더 좋으냐 이거는 저희 일반 소비자 입장으로는 구분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거기다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과거의 아이폰의 강점에서 있던 핸디한 느낌이 아니라 이제 대화면 쪽으로 다 바뀌었죠. 이런 대화면 디스플레이 거기다가 카메라도 듀얼 카메라 뭐 음향도 각 어떤 음질 관련돼서는 또 특화된 부분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다 우리가 좋다. 이런 상황으로 나오다 보니까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브랜드 충성도에 따른 변화가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하지만 일단 지금 스마트폰 보급률이 거의 90% 이상이죠. 이제 뚜껑 열고 쓰시는 분들 거의 이제 지하철에서 이렇게 쓰시는 분들 외에는 거의 다 스마트폰이 보급률이 큰 상황 쪽에서 삼성 쪽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한 70%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 이제 나머지가 한 20%대 정도가 애플, 그리고 한 10%대 정도가 후반 정도? 뭐 이 정도가 LG 쪽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국내 흐름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교체 수요가 일어날 시점인데 교체 수요와 함께 나올 수 있는 브랜드 충성도는 그래도 삼성 쪽이 가장 우위가 아닐까라는 쪽으로는 보여지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더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국내 시장이 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글로벌 시장 쪽에 대한 분위기로 봤었을 때 네. 일단 가장 그래도 기대감이 큰 거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지난 전 모델이 사고를 쳤기 때문에 그 다음 모델로 나오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시장에 좀 더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고는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좀 더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국내 입장으로 봤었을 때 아까 제가 앞서 핸드폰 교체할 시기냐고 말씀드렸던 게 이번에 좀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9월 15일 날 가게 되면 정부와 통신사가 줄다리기를 하다가 드디어 통신사가 손을 놔버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단말기 요금 할인이 아니라 선택 요금 할인 약정이라고 그래서 맞나요? 네. 선택 할인 요금 약정인가요? 하여튼 이쪽이 단말기를 깎아주는 것보다 이제 요금 할인이 20%에서 25%대로 좀 더 확대가 되는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고가 핸드폰을 사는데 요금 할인과 관련된 부분들이 내가 어떻게 더 유리할까? 이쪽에 대해서 또 많이 고민을 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거는 좀 달라진 부분들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핸드폰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와 관련된 부분들에 관련돼서 또 가격도 민감한 또 고가 핸드폰이다 보니까 그런 쪽도 변화가 들어오지 않을까 국내 시장 입장 쪽에서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반응을 반영해서 그간 많이 올랐던 부품주들의 희비도 좀 엇갈릴까요? 이 장비 부품주들도 아무래도 지금 관련된 부분들 얼마나 팔리느냐, 얼마나 잘 나가느냐에 따라서 또 바뀔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하지만은 일단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서 움직이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특히 IT 장비 부품주만 이번 3분기 실적을 본다고 한다면 뭐 60% 이상 영업이익이 다 늘어날 것이다. 이런 쪽으로도 대비요? 그렇죠. 네. 아니, 작년 동기 작년 대비죠. 동기 대비? 네. 예. 이런 식의 시각들이 가져와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아무래도 실적 시장이 좀 위축되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위축되는 국면 쪽에서 이런 실적을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적 베이스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장비 부품주들은 흔들리면은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고 계십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 봤고요. 세 번째 이슈도 보겠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직격탄을 맞은 면세점 업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적자 심화에 임대료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롯데 면세점을 비롯한 다른 인천공항의 면세점 업체들도 입점 철수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부장님? 네, 참 가슴 아픈 뉴스죠. 가슴 아픈 뉴스고 특히 이제 이 관련된 얘기를 보게 되면 과거 이제 면세점 얘기를 한번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과거에는 면세점 하게 되면 대기업 쪽에서 어떻게든 발 비집고 들어가서 점포 하나 내서 면세점 차리기만 하면은 이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이런 쪽으로 약 한 3, 4년 쪽에는 상당히 어떤 중요한 유통 구조로 많이 봤었죠. 그래서 알짜 사업이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다가 지금 이제 상황이 한 1년 만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사드 배치와 관련된 쪽에서 중국 관광객 유입이 거의 60-70% 감소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면세점이 안 팔리는 쪽으로 바뀌게 되는 상황들이고요. 물론 지금 얘기로는 중국 보따리상이 면세점 그동안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빈자리를 차지한다. 그래서 보따리상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많이 사서 가지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 자체는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꺾이지 않았다라는 관점은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도 어떤 면세점 입장 쪽에서 전반적인 상황을 봤었을 때는 관광객 감소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면세점 사업수도 많이 늘어났죠. 특히 시내 면세점 같은 경우는 상당수 많이 늘어났고 거기다가 이제 특허 수수료 관련된 부분들도 인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부대 비용도 많이 늘어나게 되는 상황들이고 그런 상황 쪽에서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은 지금 2015년 9월 달에 인천공항 3기 면세점이 시작한 이후에 롯데신라, 신세계 적자액이 좀 최근 들어서 빠르게 커지면서 2천억까지 늘어난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매출액은 작년 3분기가 정점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지금 상당히 좀 고전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업계들은 이를 어떻게 타개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제주 면세점 같은 경우는 제주공항의 한화 갤러리아 쪽에서는 철수를 했고요. 이미. 그리고 롯데 업계 1위로 알려져 있는 롯데 쪽은 면세점 임대료를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관철되지 않는다 그러면 폐점도 생각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강경 대응 쪽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라는 쪽으로 면세점 업계는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일단 국토교통부는 지금 공항 면세점 지원책을 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와 청주 같은 4개 공항 임대료의 30%를 일단 인하를 하는 쪽으로 자리를 잡았고, 또 납부 시기도 유예를 하는 그런 쪽으로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딱 하나 인천공항은 빠졌습니다. 예. 잘 나가는 데는 빼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면세점 업계는 울상이죠. 여기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기를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경영상, 애로사항이 많다는 부분들은 잘 드러난 상황들이고요. 근데 이 부분을 또 한번 생각하게 되면 항상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인생에도 굴곡이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잘 나갈 때는 또 좋아 보이고 안 나갈 때는 또 상당히 안 좋아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또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 중국 관광객이 다시 재입국하면서 뭔가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땐 또 과거 얘기처럼 또 황금알 낳는 거위고 면세점 또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말이 많겠죠.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일단 지금 가장 최악의 국면, 안 좋은 국면 쪽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뉴스와 시장의 실적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국면이다. 한쪽으로 봤었을 때 관심은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개선되는 기미가 보여야 주식이나 관련된 실적의 변화와 주식의 매수 타이밍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 좋은 시점에 주식을 매입하느냐 이 부분보다는 일단 안 좋은 시점인 거를 알고 거기서 변화가 들어가는 국면 쪽에서의 초입 국면에 타이밍을 가져가는 게 가장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 면세점 관련된 쪽에서의 투자 의견은 그냥 기다리시죠. 기다리셨다가 만약에 갖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비중을 좀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변화가 들어가는 시점 쪽에서 거기서 베팅을 하는 게 더 좋겠다. 한쪽에서 시장 흐름들 동향을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드 보복에 대한 여파가 면세점 관련주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장 개장을 한 30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개장 전 투자 포인트 한 말씀 전략 짜주시죠. 네, 어제 또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봤었을 때 앞서 이제 8월달, 9월달은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얘기가 시장 기대감을 낮춰라. 지금 여기서 전통적으로 약세인 시장이고 거기다가 외국인들이 좀처럼 투자 심리를 살아나기 위해서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국면이라고 한다면 일단 뭐 공격적으로 매매할 부분들은 좀 자제하고 오히려 그냥 시장 분위기 좀 봐가면서 언제 비가 그치려나. 그래서 이제 우선 언제 접을까. 이런 쪽도 생각해보면서 시장 관망하는 쪽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명한 시장에서 흐름은 한 2320선 지지권 어제도 충격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켰었죠. 그리고 2385선 저항권 이 안쪽에서 변화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충격이 받았을 때 오히려 소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을 비중을 늘려가는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해서 늘려가는 전략 괜찮다라는 쪽과 함께 지금은 또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약간 좀 변하면서 시각 자체가 코스닥 쪽 중소형주에 대한 시각들이 조금 우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시장을 이기는 전략 쪽에서 중소형주나 코스닥 관련된 종목들이 그동안 소외받았던 바이오 종목들과 함께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IT 부품 또 반도체 관련된 장비주들 실적 좋을 걸로 예고를 하고 있죠. 그런 쪽에 대해서 시장이 흔들렸을 때 한번 샀다가 단기 매매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시점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 일단 넉넉히 시장 보기에는 좀 아쉽고요.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시장의 등락을 이용하는 전략들이 계속 좋겠다는 관점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외국인들 선물 관련된 부분들이 동향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관한 관점들을 지켜보시면서 지금은 짧은 전략도 유효하다라는 관점 쪽으로 대응하시면서 너무 위축돼서 시장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어떤 보도 전문 채널을 보고 있으면은 전쟁 날 것 같습니다. 특히 앞으로 큰일이 날 것 같고 당장 지금 뭔가 불안한 마음이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흐름보다 냉철하게 지금 국면들을 생각해 봤었을 때 가격 논리와 그리고 지금 시장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의 상황을 봤었을 때는 충격이 나오는 부분들을 또 한번 이용할 수 있는 전략들도 반대로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은 꼭 생각하시면서 이 부분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들과 액션들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지금 현재 팁이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언제 한번 김민수 부장님 포트폴리오를 공개해 주실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 건지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예. 아유, 저 사람은 왜 수익률 단위가 100%대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실 수도 있을까봐 죄송합니다. 근데 예.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시장에 맞추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장 관심 있는 쪽은 여전히 저도 갖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이제 석유화학 정유 관련된 쪽에 정유업계 이쪽에 대한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분들 계속 확인 필요하다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특히 한 종목만 꼽는다 그러면은 정제 마진 상당히 좋기 때문에 LG화학 타이밍 계속 보시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전히 LG화학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은 긍정적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봐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